안녕하십니까. 합격 테라피를 담당하고 있는 박수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기초 입문 과정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교재로는 2020년 랜드프로의 공인중개사 기초 입문서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교재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 기본, 심화, 문제풀이까지도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11, 12월 달에 어느 정도를 익히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공부가 쉬워지느냐 어려워지느냐가 좌우되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힐 내용이라면 초반에 끝을 내고 가는 게 더 좋다는 생각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실 때는 저라는 약을 믿고 복용하셔야지만 그만큼 효과가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암기를 꼭 해주십시오 하면 암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따라해 주십시오 하면 따라해 주시는 겁니다. 시험, 이제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바로 시로 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5분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결하시면서 가신다면 다른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시는 학개론을 저와 함께 쉽게 정리를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동산학 총론의 내용부터 들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제1장에서는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2장은 부동산의 분류, 3장은 부동산의 특성, 4장은 부동산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제1장의 부동산 개념부터 공부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암기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인 겁니다. 비타민이 있는데 그 비타민이 둘 이상의 비타민이 합쳐져 있으면 우리는 무슨 비타민이라고 합니까? 얘를 종합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내용이 진전이 없습니다. 복합 비타민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둘 이상이 합쳐져 있으면 얘는 무조건 복합자를 붙여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합 개념이라는 게 나오면 복합자가 나온 거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겠구나. 얘 몇 가지냐면 세 가지랍니다. 복합 개념 비읍으로 시작한 거 보니까 얘 당연히 비읍으로 시작한 뭔가가 첫 번째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법률적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경제적 개념, 세 번째는 기술적 개념이랍니다. 얘 부동산학의 기본적 체계라고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될 첫 번째입니다. 제가 선창을 때려주면 후창을 때려주십시오. 복합개념 법경기. 그래서 법경기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 근데 얘를 또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을 바깥에서 관찰을 하면 뚫어져라 쳐다보면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갑을 이렇게 보이면 신들린 겁니다. 당연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형태가 없구나. 무형적 측면이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이 건물을 바깥에서 뚫어져라 쳐다보면 이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10억, 20억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정평가서도 바로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도 무형적 측면. 그런데 건물을 바깥에서 뚫어져라 쳐다보면 이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인지 대략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눈으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기술적 개념은 형태가 있다고 해서 유형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 두 가지로 구분한 겁니다. 법경기를.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당연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어디에서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해놨겠습니까? 법에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법 중에 제일 중요한 법은 1차에 같이 세트로 나오는 법은 민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협의의 부동산이 나오는데 이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를 해놨답니다.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그는 당연히 토지 정착물입니다. 그때 건물과 수목, 건물은 당연히 건물, 수목은 나무, 교량은 다리, 돌담은 돌로 된 담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별도로 건물만도 독립적인 거래 대상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독립된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돌로 된 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토지 소유권 그대로 내버려 두고 너 그 나무만 그리고 별다른 조치 아무것도 안 하고 다리만 그리고 돌로 된 담만 네가 사가라. 이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종속된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니까 협의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근데 민법 제99조 1항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워버릴 겁니다. 외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의제부동산이 있습니다. 의제부동산은 원래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과 똑같이 보기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원래는 그것이 아닌데 그것으로 보기로 한다면 그것으로 준한다, 의지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하여 의제부동산을 준부동산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의제부동산은 원래는 동산입니다. 움직이는 재산인데 관련 법규상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민법을 한번 떴습니다. 협의부동산에. 그럼 지금 의제부동산의 관련 법규상이라면 얘는 당연히 민법은 아닐 겁니다. 관련 법규상의 저당 규정에 따른 그럼 얘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구나. 그래서 저당 규정에 따른 등기등록의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과 똑같이 봐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만든 것. 얘가 바로 의제부동산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등기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등록의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가치가 큰 것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자의 자동차, 중장비, 선박도 20톤 이상의 선박만, 그 다음 항공기. 그럼 육해공 탈 것 세 가지입니다. 공장재단은 공장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애들을 합쳐놓은 것, 공장재단. 광산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애들을 합쳐놓은 것, 광업재단. 이 등이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밑줄이 쫙 그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지금 외우실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협의부동산 어디에서 정의했구나? 민법에서. 그때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그 정착물에는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거래의 대상물이 될 수 있는 독립정착물이 있고 독립된 거래의 대상물이 될 수 없는 종속정착물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의제부동산은 원래는 동산인데 저당 규정에 따라서 등기등록의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과 똑같이 보기로 한 것이구나 관련 법규에서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첫 번째 민법에서 정의한 협의부동산의 관련 법규에서 정의한 의제부동산을 더하면 여러분 좁은 의미의 무언가를 더했습니다. 그럼 얘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된다 그러면 X입니다. 좁은 의미의 무언가를 더하면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이 된다. 그리고 띡하니 무언가 하나를 준 다음에 얘가 법률적인지 경제적인지 기술적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실제로 법률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같이 공부하시기 전에 의제부동산이라는 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 모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등록된 항공기, 선박 등이 의제부동산이라는 거 당연히 모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법률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어디다 줘버리자. 법률적 개념으로 줘버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경제적 개념이 나옵니다.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선창을 때리면 후창을 때려 주셔야 됩니다. 시장 경제.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시장 경제 체제 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시장이 나오면 걔는 경제고 경제가 나오면 걔는 시장이구나. 그래서 돈 수입 비용과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들어가 주시는데 실제 시장과 관련 있는 건 모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인 겁니다. 판단을 우리는 시장에서 자산을 모으고 자본을 형성하며 자본의 정확한 정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자산을 자본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분 그렇게 구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모으고 자본을 형성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상품으로 사고 판다? 그럼 끝납니다. 어디에서? 시장에서. 시장 나오면 뭐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 다음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건 위치가 정말 중요한데 실제로 여러분 똑같은 10층짜리 건물이 있어도 그 건물 그 밑에 토지가 도심한 복판에 있느냐 변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쓸모의 차이가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쓸모가 있다는 걸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유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쓸모가 있는 성격을 유용성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유용성이 큰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유용성이 작은 부동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텐데 그때 부동산의 유용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부동산이 있는 위치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유용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외우실 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물리적 자를 앞에 붙였을 때 자연스럽게 붙으면 걔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리적인 위치, 물리적인 공간, 3차원 입체 공간, 그 다음 자연, 상강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환경으로서의 부동산도 얘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환경, 얘들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경기 세 가지를 공부한 겁니다. 그럼 복합 개념은
크게 세 가지. 법률적 개념, 두 번째 경제적 개념, 세 번째 기술적 개념이 있는데 기억나나 보십시오, 여러분. 민법에서 정의한 협의의 부동산, 관련 법규상에서 부동산을 보기로 한 건 원래는 동산인데 예, 그렇습니다. 의제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이 둘을 합치면 넓어진다. 뭐다? 광의의 부동산. 그리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 자산을 모으고 자본을 형성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상품으로 사고 판다. 그 다음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물리적 자를 붙였을 때 자연스러우면 됩니다. 물리적인 위치,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자연, 물리적인 환경 이렇게 나눠지고 법경기를 크게 둘로 나눴었는데 법률적과 경제적은 아까 눈으로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해서 이때 소유권자 경제적 가치 보이지 않습니다. 무형이었다. 근데 기술은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개념은 유형적 측면이었습니다. 복합 개념, 법경기. 그 다음 이제 복합 3인방이 나옵니다. 복합 3인방을 기억하실 때는 앞에 있는 것 복합자가 붙어있는 바로 뒤에 게 둘 이상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자 이제 첫 번째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이 둘 이상이 아니라 개념이 둘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을 놓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번에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이용 또는 거래되는 것. 그래서 보통 아파트 건물입니다. 그 아파트 대지권이 있는데 그 토지, 소유권까지도 같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복합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복합부동산의 대표자는 토지와 건물의 결합, 건물과 건물의 결합, 토지와 임목. 얘는 서 있는 나무입니다. 임목 등기가 돼 있는. 그래서 얘들이 각각 독립된 부동산인데 둘 이상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이용 또는 거래가 됐을 때 얘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더라.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결합만 있다 그러면 걔는 X입니다. 건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 옆에 종속된 건물이 있습니다. 걔가 따라다니면 그때는 걔도 복합 부동산이 될 수 있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복합 건물이 나옵니다. 그럼 건물이 둘 이상이 합쳐졌구나 그게 아니라 얘는 건물의 용도가 둘 이상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의 용도가 둘 이상인 것. 대표 주자가 바로 뭐냐면 주상 복합 건물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상업용 건물, 위에는 주거용 건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가장 폭넓은 것이 이 셋 중에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하나의 복합부동산, 둘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거래가 될 때 그냥 아파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파트 하나를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걔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주상 복합 건물이 있는데 걔를 법경기 측면에서 따져보면 걔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은 바로 폭넓은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부동산의 분류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의 분류가 나오는데 토지의 분류는 정말 중요합니다. 매해 시험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 택지, 부지.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네모가 있습니다. 이 네모에 절반을 쪼개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지어져 있는 땅이랍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건축할 수 있는 땅입니까? 네, 건축할 수 있는 땅. 그리고 하천 위에 여러분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천 위에. 지으면 물 차고 난리 납니다. 건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 철도 위에 지금 열차가 다니는데 그 위에다 건물 지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철도 위에도 건물 못 지을 겁니다. 그럼 하천과 철도는 당연히 건축할 수 없는 땅일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실제로 하천 택지라고 부릅니까? 하천 부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하천 부지라고 부르더라. 철도 택지라고 부릅니까? 철도 부지라고 부릅니까? 철도 부지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지는 건축할 수 없는 땅만을 일컫는 토지 용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 용지로 쓰이고 있으면 걔를 학교 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지을 수 있는 땅,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 건물 부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포함한 가장 포괄적인 토지 용어가 바로 부지가 되는구나. 그리고 땡땡 부지라고 얘기하면 이 땡땡이 바로 이 부지의 용도입니다. 하천 부지면 하천으로 쓰이고 있고 철도 부지면 철도로 쓰이고 있고 건물 부지면 건물 짓는 땅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학교 부지 학교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상공,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택지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얘를 건축법상의 대지라고도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택지는 주상공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토지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택지는 주상공이 지어져 있는 땅만을 택지라고 얘기하면 X가 됩니다. 어떻게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가끔 택지를 조성한다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신도시를 개발할 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택지를 먼저 조성합니다. 그럼 택지 상태로 아직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았지만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지는 주상공 등의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거나 이용될 토지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이더라. 기억하십시오.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 이게 택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거용, 상업용 건물 묶어놓고 공장만 따로 띄어져 나와 있습니다. 얘를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 지목상의 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토지의 목적, 토지의 이름을 28개를 나눠놨는데 그 28개의 용도 중에 이름 중에 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에는 뭐가 빠지냐면 공장이 빠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장 관련 토지는 아예 지목이 별도로 공장 용지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목의 대에는 공장 용지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후보지와 이행지 부분은 바뀌어지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데 토지는 실제로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그럼 그 다양한 용도로 쓰일 때 큰 분류 안에서 서로 바뀌어지는 중에 토지가 나타나고 큰 분류 안에서 이때 대분류 안에서 소분류 상호간에 바뀌어지는 중에 토지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후보지와 이행지 개념을 정확히 공부해 보면 첫 번째, 대분류가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는 건물 지어서 사용하거나 건물 짓는 토지, 농사 짓는 토지, 나무 심는 토지 이렇게 셋으로 쪼갠답니다. 그럼 건물 짓는 토지를 유식한 표현 아까 바로 공부했습니다. 택지라고 하고 농사 짓는 토지는 유식한 표현 뭐라고 하고 농지라고 하고 나무 심는 토지는 얘는 임지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대분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택지, 농지, 임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 짓는 토지, 농사 짓는 토지, 나무 심는 토지구나. 그때 각각을 이제 또 분류를 하는데 건물 짓는 토지를 건물의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택지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아까. 그 다음 농사 짓는 토지를 역시 세 가지로 전답, 과수원으로 나눕니다. 이때 저는 물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이때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농사입니다. 밭농사. 그 다음 얘는 논답자. 그래서 논농사를 짓는 것. 각각 내용이 다릅니다. 과는 과수원이고 임지는 크게 나무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용재림과 신탈림이 있는데 굳이 외우고 싶으시다면 재료로 쓰이는 나무, 가구 등을 만드는 나무는 용재림이고 신탈림은 탄으로 쓰이는 나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땔감용 나무. 그럼 지금 토지의 용도가 건물 짓는 토지, 농사 짓는 토지, 나무 심는 토지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어 있구나. 그 안에 각각 건물의 용도가 나눠져 있고 농사의 종류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나무의 종류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때 대분류 상호간에 농지가 택지로, 택지가 농지로, 농지가 임지로, 임지가 농지로, 택지가 임지로 서로 바뀌어지는 중에 토지가 나타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바뀌는 것, 대분류 상호간에 바뀌고 있는 중에 토지를 후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일 대분류 안에서 건물 짓는 토지인데 건물 짓는 토지라는 공통점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때 건물의 종류만 주거용에서 상업용, 상업용에서 주거용, 상업용에서 공업용 이렇게 서로 간에 바뀌어지고 있는 중에 토지가 있답니다.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행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일 대분류한 소분류 상호 간에 이행 중인 토지다. 그리하여 이제 이 부분의 시험 문제를 바꿔서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분류 상호 간에 바뀌어지고 있는 중에 토지인데 이행지. 대분류한 소분류 상호 간에 바뀌어지고 있는데 후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하나 킵니다. 전환 중, 이행 중일 때만 후보지 이행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을 왜 연습을 하냐면 주의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대통령 후보라고 합니까? 대통령 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미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한 대 맞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뭐라고 불러줘야 됩니까? 대통령이라고 불러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예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다뤄보면 첫 번째 1번.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 중인 토지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농사 짓는 땅에서 건물 짓는 땅으로 크게 바뀌고 있구나. 아, 후보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택지 후보지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전환 중인 토지랍니다. 그럼 얘는 건물 짓는 토지 내에서 건물의 종류만 바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분류 안에서 소분류 상호간에 작게 바뀌고 있구나. 건물의 용도만 바뀌고 있구나. 얘는 이행지입니다. 상업 이행지라고 표현하더라. 근데 이제 우리는 당연히 후보진지 이행진지만 구분하는 내용에 꽂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출제자가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된 토지라고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박수현이 크게 바뀌면 뭐라고 얘기했다? 후보지. 그러니까 농지에서 택지면 농사 짓는 땅에서 건물 짓는 땅 크게 바뀌네? 후보지라고 확 들어가 봤더니 틀리더라는 겁니다. 왜 틀렸냐면 지금 전환 중입니까? 전환된 토지입니까? 전환된 토지. 대통령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택지 후보지가 아니라 뭐다? 택지가 된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필지와 획지가 나옵니다. 1번 필지는 법률상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랍니다. 그래서 이 필지는 각각의 필지별로 면적 규모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때 매매나 교환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니까 그때는 필지가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필법 이렇게 외우신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문제가 뭐냐면 비교입니다. 법률상의 면적 단위다라고 필지를 함정을 팔 수 있습니다. 근데 법률상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지 않습니까? 주의를 꼭 해두십시오. 얘는 법률상의 등록 단위더라, 필지는. 그 다음 두 번째 획지는 감정평가상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평가할 때는 무엇의 숫자만 보는 거다? 획지의 숫자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일반적으로 1필지는 1획지를 구성하나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되거나 또는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에 감정평가 시에 구분평가하는지 일괄해서 평가하는지를 문제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시에는 감정평가상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했었다? 획지. 그래서 뭐의 숫자만 판단하면 된다? 획지의 숫자만. 그래야 문제에서 1필지가 2획지로 구성되면 이렇게 나온다면 획지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2개. 그럼 2획지란 얘기는 가격 수준이 서로 다른 둘.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가격 수준을 구분해서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이 필지가 1획지를 구성하고 있다면 얘는 이 필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법률상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구분 단위는 등록 단위는 2개인데 가격 수준이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로. 그럼 가격 수준이 동일한 하나니까 1획지니까 가격 수준이 하나니까 얘는 일괄해서 평가를 합니다.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토지는 부동산은 규제 제약이 많을수록 유용성이 크겠습니까? 규제 제약이 적을수록 유용성이 크겠습니까? 규제 제약은 적을수록 당연히 부동산의 유용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유용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높게 평가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때 부동산의 가치가 제일 높은 토지는 그러므로 가치가 가장 높은 토지는 규제가 제일 많은 토지겠다, 규제가 제일 적은 토지겠다, 규제가 제일 적은 토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3총사를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규제 3총사는 첫 번째, 물리적인 규제가 있답니다. 그럼 토지 위에 물리적 규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냥 건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법상의 규제가 있고 세 번째는 사법상의 규제랍니다. 자, 다시 물리적 규제로 들어가면 얘는 지상에 건물이 있구나. 기억하시는 방법, 물은 뭐다? 물리적 규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걔가 주거용 부동산이랍니다. 근데 그 지역이 유명한 상업지역입니다. 그럼 이 토지도 상업용지로 이용하는 게 최고 유효한 이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유용성이 높아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 이 건물을 먼저 주거용 건물을 철거해야지만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물리적 규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리적인 제약. 그 다음 두 번째 공법상 제약은, 규제는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공법상 규제를 받습니다. 개발 지역과 보전 지역으로 나눠져서 이때 모든 토지가 공법상 규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땡땡 토지는 공법상 규제가 없는 땅이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입니다, 여러분. 볼 것도 없이 X. 그 다음 사법상 규제가 나옵니다. 사법상 규제는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는 토지의 종별은 규제가 제일 적은 토지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무슨 규제는 다 같이 받고 있다? 삼총사 중에 공법상 규제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는 토지의 종별은 공법상 규제만 받고 물리적 제약 없고 사법상 제약이 없는 땅일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키 부분의 연습은 땡땡은 공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다 그러면 무조건 X,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약을 받는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틀린 문장. 그 다음 이제 4번에 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선행학습을 한 겁니다. 4번. 나지와 건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지입니다. 나체는 벌거벗은 몸입니까, 여러분? 그럼 지상에 건물이 없어서 벌거벗은 땅을 얘를 뭐라고 하냐면 나지라고 합니다. 그럼 나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상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그럼 지금 건물 물리적 제약 없습니다. 사법상 제약 없습니다. 뭐만 받고 있는 땅이다? 공법상 제약만. 그래서 얘가 우리나라 감정평가상 가장 높게 평가되는 토지의 종별입니다. 종류다. 그때 일본에서는 이 나지를 둘로 또 구분하는데 저지와 갱지라는 것으로 구분한답니다. 지금 제가 어디에서? 일본에서는 나지를 둘로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 물리적 제약이 당연히 없을 겁니다. 지상에 건물이 없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공법상 제약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법상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면 되는데 이거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에서는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럼 기억하는 포인트는 실제로 저지는 사법상 제약까지 더 있어서 이용이 더 많이 저지되고 있습니까? 이게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굳이 외워보신다라면. 그 다음 두 번째 건부지는 지금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일 겁니다. 건물이 없는 땅,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 그래서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더라. 그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제약을 철거하는 데들은 철거 비용만큼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 일반적으로는 나지 가격을 상한선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나지 가격에서 철거 비용을 빼면 그게 건부지 가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 최유용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하고 그 철거 비용만큼을 가치에서 감한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감하는 걸 건부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이미 최고 유효한 이용이 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얘가 유명한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상업지역 안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상업용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미 최고 유효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철거하는 데 드는 철거 비용이 없으니까 이때는 건부지 가격을 나지 가격과 똑같이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건부지 가격은 반드시 나지 가격보다 낮게 평가한다 그러면 X입니다. 같아질 수도 있다. 이 내용. 그 다음 디귿. 건부지가 있는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 안에 다른 나지들보다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입니다. 얘 뭡니까? 건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지들이 있습니다. 얘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 건물을 철거하는 데 드는 철거 비용만큼 낮게 평가할 텐데 이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그럼 이 지역 안에 다른 나지들은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얘는 건물이 지어져서 이용되니까 이 토지가 가치가 더 이 지역 안 나지들보다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건부지가 나지들보다 가격이 높게 평가되니까 건물이 있어서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얘를 건부 증가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구분만.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맹지와 대지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시는 분을 우리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지는
도로를 직접 못 보는 땅, 도로에 접하는 면이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한답니다. 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상태로는 건축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 땅이라면 당연히 유용성이 떨어져서 가치가 낮게 평가받을 겁니다. 그럼 맹지의 소유자는 당연히 토지에 접하는 면, 지금 도로에 접하는 면의 토지를 갖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도로에 접하는 면이 넓게 접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필요하니까 도로에 접하는 면의 토지는 좁은 면으로 접하고 안이 넓어지는 토지의 모양이 나타날 겁니다. 자루형 모양의 토지가.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대지다. 그럼 이 대지는 좁은 통로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랍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건축법상의 대지를 같이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다. 걔는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땅. 근데 지금 이 대지는 좁은 통로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글은 같지만 얘가 한자가 다릅니다. 그리하여 비교. 건축법상의 대지는 흙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방법, 건물은 땅 위에 짓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지는 우리 옷을 크게 입으면 너 오늘 뭐 뒤집어 쓴 것 같다는 표현합니까, 여러분? 자루 뒤집어 쓴 것 같다. 그래서 오디자가 들어가 있는 대자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 대지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 혹시 몰라서 그냥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6번. 법지와 빈지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토지는 법으로 소유만 가능한 게 아니라 사용의 실익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법지와 빈지는 둘 다 있는 땅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있답니다. 여기서 포인트. 법지는 그럼 법과 실익 중 하나만 있다면 뭐만 있겠습니까? 법지는 당연히 법으로 소유만 가능하고 사용의 실익은 없거나 거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경사면의 토지랍니다. 그래야 지금 집안의 높낮이가 달라서 A 토지입니다. 그 다음 B 토지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경사면의 토지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건물 지을 수도 없고 나무 심기도 애매합니다. 농사 짓기도 애매합니다. 그럼 사용의 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소유하는 사람이 있더라. 보통 밑에 토지를 가진 사람이 소유하는데 그것도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럼 얘는 대표적인 뭐다? 바로 법지입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빈지는 당연히 얘 반대니까 법으로 소유는 불가능하지만 사용의 실익은 있는 땅이더라. 그 대표주자가 바로 뭐냐면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부터는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의 토지는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해안가입니다. 바닷물이 차면 만조수위선이 여기답니다. 그럼 여기다가 바로 건물 지으면 얘 조만간에 건물 넘어가요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다 건물 안 지을 겁니다. 일정 깊이를 쭉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건물이 딱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부분부터는 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이의 토지는 분명히 소유하는 사람은 없지만 여기서 바지락 캐고 등등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소유는 불가능하나 사용의 실익은 있는 땅을 빈지라고 하더라. 그리고 포락지가 나옵니다. 얘는 뽀드락지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이 절도돼서 무너져 내려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얘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8번에 이제 공지와 공한지 내용은 둘의 공통점은 빌 공자를 씁니다. 비어져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른데 첫 번째 공지는 일필지의 토지에 건축을 합니다. 근데 건폐율을 이제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겠지만 건폐율에 의해서 비워둘 수밖에 없는 건물의 면적을 그 부분에 다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에 의해서 비워둘 수밖에 없는 토지, 얘를 공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한지는 도심의 토지를 집가 상승을 목적으로 일부러 방치해둔 토지랍니다. 투기 목적의 토지. 그럼 공한지는 바람직합니까?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 않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MM은 이제 기억하는 포인트인 겁니다. 나 한가해요 그러면 좋은 개념입니까? 나쁜 개념입니까? 보통 한가한 사람들이 사고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쁜 개념이니까 한자가 딱 이렇게 꽂힌 순간 얘는 투기 목적의 토지구나. 집가상승 목적 일부러 방치된 토지. 그 다음 9번 유휴지와 인제 휴한지가 나옵니다. 그럼 유휴지와 휴한지의 포인트는 얘는 놀 유자라고 기억해 두시고 휴는 휴식할 때 휴자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휴한지는 지력상승 목적 등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토지가 되는 겁니다. 얘도 구분하는 방법은 놀 유자를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누군가 나한테 와서 놀고 있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그 얘기 들으면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개념이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유휴지.
휴식할 때 휴자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땅은 휴안지가 되더라. 그래서 지력 상승 목적. 2, 3년 쉬고 있는 농지는 휴안지지 유휴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휴지의 대표주자는 고가도로 지나갈 때 밑에 있는 토지, 그게 대표주자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주택의 분류입니다. 층수가 더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파트와 연립주택, 뭐가 더 층수가 높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아파트겠죠? 그리고 면적이 더 넓은 것은 뭘까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랍니다. 연립주택이 기본적으로 면적이 더 넓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내용을 가지고 주택의 분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5층 이상의 주택을 아파트라고 얘기하고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그 다음 4층 이하의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있고 3층 이하의 주택으로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면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가 더 넓다? 예, 연립주택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이 됩니다. 근데 660제곱미터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냐면 1평이 3.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지금 660제곱미터라면 얘는 200평이지 않습니까? 실은. 그래서 200m 초과하는 주택이고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층수의 구분이 되지만 바닥 면적의 구분 기준에서는 660 이하의 주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다중주택은 3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얘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으면 한 동, 아파트 연립주택 한 동을, 다세대주택 한 동을 한 명이 다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없답니다. 다 구분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을 구분 소유권 등기해서 공동주택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소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얘를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헷갈리냐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구분의 차이가 조금 헷갈립니다. 뭐가 다 공동주택이고 뭐가 단독주택인지 헷갈리는데 이걸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다가구입니다. 다 갖고 있으면 얘는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 시험 문제에 다중주택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욕실은 그 호에 들어가 있겠지만 보통 취사 시설은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다중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것, 이 부분이 다중주택이 된다는 부분을 구분해 두십시오. 지금 보신 것처럼 층수에 따라서 구분이 돼 있고 면적에 따라서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부동산의 특성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부동산은 우리가 복합개념 법경기 할 때는 복잡하게 나눠서 공부했지만 이제 앞으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지의 특성부터 봅니다. 그럼 토지의 특성에 자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토지는 자연물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자연물로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얘는 인간이 부여하는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므로 인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정 불변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니까 얘는 예외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요령이 뭐냐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하나 줘놓고 뭐라고 준 다음에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엇은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는 무조건 X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토지는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부동성을 띈답니다. 얘를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위치의 고정성이라고도 표현한답니다. 그때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 그래서 어떤 지역에 토지의 수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 토지가 남는 부분의 토지를 퍼와서 그 위에다 올려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다. 지역별로 각각 어떤 지역은 가치가 높고 어떤 지역은 가치가 낮습니다. 그럼 가치 낮은 지역의 토지를 들고 와서 가치가 높은 지역에 옮겨놓고 내 토지의 가치를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간 지역별, 지역에 국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얘는 빼도 박도 못하게 무조건 부동성으로 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증성은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여러분 토지를 생산하실 수 있습니까? 생산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은 증가시킬 수 없다. 얘를 부증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할 수 없다고 해서 얘를 비생산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고 생산비 갖고 가격이라는 나중에 감정평가상의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뭘 헷갈려 하시냐면, 아니 무슨 소리야, 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바닷가 토지면 이 부분을 메꿔서 매립간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부분을 까서 얘를 메꾸면 토지의 물리적 양을 늘렸네. 그게 아닙니다. 부동산학에서는 바닷속 토지도 이미 토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용할 수 없는 토지였는데 매립간척 행위에 의해서 얘를 이용할 수 있는 토지로 용도 전환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부증성,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다는 부증성의 특성을 띠는데 그것의 예외로 매립간척 행위가 있다 그러면 걔는 X가 됩니다. 제가 아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으로 고정 불변적인 특성이므로 인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했습니다. 뭐 없이 적용된다? 예외 없이. 예외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는 성격, 영속성을 띈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성격. 그래서 얘를 비소모성이라고도 표현한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지는 예전에 공룡이 사용하던 그 토지인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 구분되는 특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원래 재화가 있는데 걔가 소모되면 그걸 다시 상산합니다. 그러면 소모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니까 당연히 재생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토지는. 그 다음 토지는 바로 연속되어 있는 인접된 토지여도 차지하고 있는 물리적 위치 공간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 개별성을 띈답니다. 얘를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비대체성이라고도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얘는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토지 옆에는 토지가 붙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인접성 또는 연결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인접된 토지는 비슷한 경제적 유용성을 갖고 오므로 대체관계가 성립돼서 경제적 대체관계는 성립이 된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가격순대가 형성될 수 있더라. 이 내용 파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정도 개념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엔 인문적 특성입니다. 인문적자가 나온 거 보니까 인간이 튀어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문적인 특성은 자연물로서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인간이 후천적으로 토지에 부여하는 특성입니다. 그럼 인간이 변함에 따라 얘는 변할 겁니다. 인위적이며 가변적인 특성이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지는 그대로인데 인간이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건물 지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농사 지을 수도 있고 나무 심을 수도 있었습니다. 건물의 종류도 달라지고 농사의 종류도 달라지고 이렇게 그때 그 용도를 다양하게 쓰는 건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적합한, 그 땅에 적합한 용도로 골라 쓴다는 적지론의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토지의 특성 중. 그 다음 다양한 용도 중에서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최유효 이용. 그 다음 두 번째, 토지를 합치거나 쪼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를 병합분할의 가능성, 줄여서 분합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때 당사자 사이에서만 한정된 상태의 가격, 한정 가격이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토지의 물리적인 위치, 경도 위도상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옆에 지하철이 설치되거나 정부가 규제를 가해버리면 그 토지의 위치는 다른 토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걸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합니다. 얘는 중요하니까 별도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하여 지금 현재 만약에 그 토지의 위치가 나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개념에서는 더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활동 시에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 토지는 국가 안의 토지입니다. 국토성의 특성을 띠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법상의 규제를 가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공법상 규제가 가능해서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소유권이 아니라 상대적 소유권이다.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다섯 번째, 지역별로 다르고 부동산은 비싸다, 고가성의 특성을 띈다 등으로 나누어진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한 겁니다. 그럼 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구분하는 포인트는 조금만 이따 공부를 하시고 세 번째 먼저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을 보시면 그럼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은 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경제적은 돈, 수입, 비용 등과 관련이 있으면 얘는 경제적 위치. 그 다음 제도, 규제, 정책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것과 관련이 있으면 행정적 위치. 사회적은 이 둘이 아니면 그때는 사회적으로 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구분하는 방법을 보면 첫 번째로
인간의 향기가 나면 딱 용어를 받는데 그 특성에 인간의 향기가 나면 걔는 인문적 특성,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 특성인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럼 토지는 그대로인데 용도를 다양하게 쓰는 건 누가? 그 인간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인문적 특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토지는 그대로인데 누가 합치고 누가 쪼개서 사용합니까? 인간이. 그래서 얘는 인문적 특성.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토지의 물리적 위치는 그대로인데 그 위치에 지하철을 설치하거나 버스 정류장 아니면 공공시설을 갖추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얘는 인문적 특성. 국토성. 국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얘는 인문적 특성. 그리고 부증성은 여러분 증가되지 말라고 인간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자연적 특성이더라. 영속성, 영원히 계속되라고 인간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도 자연적 특성이더라. 구분 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의 내용들을 공부했고, 네 번째, 이제 부동산의 속성을 봅니다. 첫 번째, 공간성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지표, 이 위를 공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중. 그리고 이 밑을 뭐라고 하냐면 지하, 지중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3차원 입체 공간입니까? 그래서 얘는 입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토지 소유권자가 자신의 토지를 딱 보고 있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그랬더니 이 토지 위로 비행기가 쭉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네가 뭔데 내 토지 소유권을 침해해 그러면서 이 비행기를 다다다닥 쏴서 격추시킬 수 있습니까? 없답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끊임없이 높은 공간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구다라는 걸 깨달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정한 높이까지만. 그래서 얘를 사적. 그럼 이 부분은 공적 부분이다. 그럼 마찬가지. 끊임없이 깊은 공간까지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겠습니까? 아니답니다. 그래서 이때 인정되는 부분을 사적, 그리고 그 밑을 공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파도 나오는 건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돌멩이 조금만 파도 나옵니까? 네, 그래서 암석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됩니다. 지하수, 우물 조금만 파도 나옵니다.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데 온천수는 깊이 파에 나오더라.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 미채굴된 광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물은 깊이 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채굴된 광물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얘 50m까지 인정된다, 30m까지 인정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공간성 개념에서 입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구체적이지는 않답니다. 그래야 부동산은 공중지표 지중해 3차원 입체 공간입니다. 그리고 입체 공간의 확대는 법경기 모두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기억하시는 방법은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 위에 건물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럼 건물을 위로 올리고 밑으로 파들어갑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합니까? 건물을 못 짓는 땅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짓는 건물의 층수 등은 공법상 제약을 받을 겁니다. 법률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력도 필요합니다.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입체 공간의 확대는 법경기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토지 소유권은 끊임없이 높은 공간과 깊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 아까 지하수는 조금만 파도 나옵니다. 우물.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포함됩니다. 근데 미채굴된 광물은 깊이 파에 나오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구분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치성입니다. 경도 위도상의 위치는 절대적 위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상대적 위치는 변화합니다. 그럼 실제로 경도 위도상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토지의 유용성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어떤 땅은 평야지대에 있고 어떤 땅은 산악지대에 있으니까 유용성의 차이가 있어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끼칩니다. 모두 절대적 위치도. 그런데 지하철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에 절대적 위치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면 걔 X, 절대적 위치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걔 X, 상대적 위치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더라. 그래야 1번 부동산의 유용성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상대적 위치이며 사경행입니다. 이친 이상 변화가 가능하므로 장기적인 배려 예측이 필요하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대상물에 접근하는데 시간적, 거리적, 심리적 부담이 적은 상태를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높을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나 반드시는 아닙니다.
접근성이 지나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 주장,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옆에 시장이 있으면 편리성이 높아집니다. 생활의 편리성. 근데 이 접근성이 지나쳐서 시장 안에 주택이 위치하면 시끄러워 죽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지나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유원지가 옆에 있으면 쾌적성이 높을 겁니다. 달라붙어 있으면 역시 시끄러워 죽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높을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무조건 높아진다 그러면 X. 그리고 이 접근 대상물이 위험이나 혐오 시설물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핵 폐기물장, 쓰레기 하치장 등이 가까워질수록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유용성은 쾌적성과 편리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공원 옆에 주택, 그리고 지하철 옆에 주택은 쾌적성과 편리성이 높으니까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매출이 많이 발생해야 됩니다. 수익도 증대돼야 되고. 그 다음 공업용 부동산은 비용을 적게 들이고 이때 생산성이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면 공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공장이 있는데 생산성이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곳에 위치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유용성이 높으니까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될 겁니다. 각각의 용도의 판단 기준, 유용성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환경성은 부동산은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건물은 강남의 일부 환경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환경의 일부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1번, 부동산 활동은 끊임없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의 작용에 따라 차단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A 지역이 있는데 이 A 지역에 투기 활동이 발생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산이 있고 이때 고속도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지역을 얘를 타고 넘어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계의 작용에 따라 차단된답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경계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꼭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하철역이 똑같이 있더라도 북부역과 남부역에 상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보증금 등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답니다. 경계의 파악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두 번째, 경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강들처럼 자연적 경계도 있고 고속도로 등의 인문적 경계도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동산 총론 부분의 내용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분명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속도가 빠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꼭 정확한 개념으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할 때 끝난 다음에 꼭 몇 분을 5분 동안을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만 정리를 해보시고 쉬러 가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부동산 경제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